안녕하세요. 남숙 작가예요. 오늘은 M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취미 모임에서 알게 된 친구에 대해 자꾸 마음이 쓰여서 이건 아니다 싶어 질문드리고 싶어요. 그 친구는 모임에서 얼마 안 되는 제 또래 중 하나였어요. 처음 인사를 나누자마자 저에게 호감을 보이며 다가오더라고요. 칭찬도 기분 좋게 잘하고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여서 저도 호감이었어요. 모임에 처음 들어가서 적응 중이었던 저에게 너무 다정하고 마음을 써주어서 고맙기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요즘 핫한 과일 케이크 맛집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구해다 주어서 감동을 주었어요. 모임에서 제가 남들 못 따라갈 때 늦게까지 남아 도와주었고요. 처음에는 저와 달리 너무 친절한 태도에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몇 번 계속되니 익숙해지고 마냥 고마웠어요. 저도 좋은 친구가 되어서 보답해야겠다 싶었고요. 우리는 빠른 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난 요즘 이 친구 때문에 미묘하게 기분이 이상해질 때가 많습니다. 콕 집어서 뭘 잘못한 건 아닌데 자꾸 이 친구 눈치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남자친구와 동석한 자리에서 제 칭찬을 엄청 하며 저를 띄워주더니 다음 순간에는 사주 본 경험담이 나왔을 때 제 남자친구 손금 봐준다며 손을 너무 주물럭거리더라고요. 농담처럼 그만 만지라고 하며 떼어놓았지만 뭔가 느낌이 이상했고 이후부터는 별일 없어서 잊고 지냈어요. 최근에는 서로 팔로우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이 친구가 저한테만 갑자기 좋아요를 안 누르거나 댓글을 안 달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포스팅만 하면 바로 반응을 해주는 사람인데요. 제가 뭐 실수한 게 있나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비슷한 일이 중간중간 계속되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몇 주씩 카톡 메시지를 확인 안 하고 연락이 안 되다가 나중에 너무 바빴었다고 하면서 전처럼 돌아오고 서로 칭찬하고 자기 자랑도 하는 분위기여서 제 자랑 한마디 했다가 갑자기 쎄해져서 무안해지기도 하고요. 계속 방법은 달라지는데 뭔가 끊임없이 신경 쓰이게 한다고 할까 그렇습니다. 제가 예민한 건가 싶어서 마음이 복잡해지다가 유튜브에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심리학 콘텐츠를 보았습니다. 혹시 이 친구 손절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사람을 처음 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연 잘 들었고요. 좀 쎄하죠? 우선 사연자님이 포착하신 그 행동들 그리고 그거에 따라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 이거 우연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쎄하다 느끼면 그걸 무시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선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친구분이 너무너무 잘해줬잖아요. 이게 심리적 지배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자주 보이는 패턴인데요. 다크 심리학에서 러브 바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애정 공세, 폭탄처럼 호의를 막 퍼붓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잘 못하는데 이게 호감이 없거나 인색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거침없이 하죠. 사람들이 처음엔 부담스러워하기도 하는데 이게 조금만 지속돼도 사연자님처럼 금방 익숙해지고요. 이게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사연 속에서 나온 것처럼 감동을 주는 행동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서로 마음을 열고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좀 다른 식으로 상호관계가 이루어져요. 그 친구분이 자꾸 미묘하게 선을 넘는 행동을 하잖아요. 뭐라고 따지기도 애매하고 지적하면 나만 예민한 사람 되는 일을 해요. 이런 사람이 가깝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내 것이 아닌 게 돼요. 친구라는 게 같이 있을 때는 재밌게 시간 보내고 따로 있을 때는 나대로 잘 지내고 이런 관계여야 되는데 이런 식이면 내 시간의 많은 부분을 그 친구하고 관련된 감정을 가진 상태로 보내게 돼요. 그 친구는 왜 그랬을까? 그 친구는 왜 그럴까? 내가 뭐 섭섭하게 한 거 있나?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런 식으로 흔들리면서 감정이 소모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꿔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대체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얻는 게 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만약 상대방이 사기꾼이거나 해서 나를 포섭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경우면 나중에 뜻대로 조종하기 쉬워지니까 이렇게 러브바밍을 해서 나중에 거절을 쉽게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해도요, 이러는 경우 많거든요. 그 동기는 바로 통제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행복해했다가 심란해했다가 혼란스러워했다 뭐 이러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효능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친구분이 사연자님 앞에서 남자친구한테 묘하게 스킨십을 했어요. 오히려 앞에서 대놓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괜찮은 상황인 건가? 혼란스러운 거죠. 그나마 사연자님이 그 앞에서 농담 반 섞어서 하지 말라고 떼어놓으셨다고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더 나쁜 건요, 기분 상하면서도 그냥 모른 척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상호작용에 나빠진 기분이 영향을 끼치게 두는 거죠. 예를 들자면 기분이 나빠져서 괜히 별 이유 없이 남자친구 잡돌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면 그 친구는 짜릿한 기분을 느끼겠죠? 내가 살짝 선을 넘었더니 제가 미친 듯이 흔들리는구나. 내가 이렇게 존재감이 있다. 이런 기분인 거죠. 만약에 이런 경우에 그 남자친구도 정신머리가 없는 사람이어서 뭔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면 너무 자존감 올라가는 기분 느껴지고 자기 효능감이 정점을 찍는 거죠. 그 남자친구를 어쩌겠다는 작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로 인해서 어떤 파장이 일어나는 거에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방법으로 연락을 했다가 안 했다가 이거 한두 번은 어쩌다 이럴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의도적이잖아요. 자꾸 저 사람이 왜 이럴까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이런 게 그 친구분한테 패턴화 되었으면 상관없어요. 저 친구는 원래 주기적으로 잠수 타. 가만 내버려두면 알아서 연락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 친구분 같은 경우는 예측이 안 되잖아요. 비슷한 사례에서 어떤 경우에는 SNS 계정을 차단했다가 풀었다가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리 무관심하려고 해도 갑자기 누가 나만 뚜렷하게 피한다고 생각하면 왜 그런가 생각해보게 되잖아요. 지난번 내가 한 말이 기분이 나빴나? 내가 뭐 실수한 거 있나?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게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아무렇지도 않게 연락하거나 만나서 잘해주면 그 상대방은 엄청나게 안심하게 돼요. 아, 그거 내 오해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세상 마음 가벼워지죠. 그러면서 반작용으로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강화되기도 해요. 이렇게 자기 행동으로 상대방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영향받는 걸 지켜보면서 자기 자존감을 채우는 거예요. 사연자님이 짐작하시는 대로 이 관계가 썩 건강한 관계가 아닐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전제하고 한번 짚어보시는 걸 권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연자님이 하신 질문, 제가 그 친구를 손절해야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좀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잠깐 다크 심리학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최근 자주 거론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말이거든요. 다크 심리학이라는 심리학 연구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뭐 학술 용어도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사람의 무의식을 공략해서 상대방을 조종하는 심리 기법, 뭐 이런 건데요. 사실 내용만으로 보자면 새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저항감을 덜 느낀다. 아니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 이런 내용을 다루는 건데 이게 약간 악마화돼서 담론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길에서 사람들한테 공짜로 꽃을 한 송이씩 나눠줬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단체에 기부하세요. 이렇게 권하면 꽃을 안 받은 그룹보다 기부에 참여하는 비율이 확 올라갔다고 하죠. 이게 빚을 지게 함으로써 설득하는 기법인데요. 이런 심리 기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야가 마케팅이죠. 이걸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그냥 설득의 심리학 한 권 보시면 돼요. 이 분야 고전이죠. 로버트 치알디니가 20년 전쯤 그때 냈어요. 오래전에 이 책 초판을 읽고 충격받은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미 심리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요즘 들어서 새삼스럽게 어둠의 심리학 이렇게 포장돼서 사람을 지배하는 비법이라는 식으로 언급되더라고요. 이렇게 다크 심리학이 유행인 게 저는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얻겠다
이런 마음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아마 대부분이 그 반대의 입장에서 그런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사연자님이 올리신 사연 같은 게 전에는 아예 언급할 가치도 없는 일이었어요. 애초에 입 밖으로 말도 꺼낼 생각도 안 하고 애써서 말을 해도 뭐 그런 걸 신경 써, 이런 반응으로 돌아왔어요. 이런 회색지대에 있는 불쾌한 기분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유도 모르고 마음에 병이 드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정이 과학의 영역에서 다뤄지기 시작하니까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널리 알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이게 뭐 나르시시스트나 가스라이팅, 심리지배 같은 개념이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생긴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크 심리학에 너무 몰입하면요,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다크 심리학에 끌리는 이유는 불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예요. 불신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에너지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집 앞에 택배를 놓고 가면 그게 그대로 있을 거라는 믿음이 없다? 이러면 지금 한국의 저렴한 택배 요금이 유지될 수 없죠. 신뢰는 대가가 아주 뚜렷한 가치예요. 사람 관계에서도 사람들을 믿지 못하면 그 자체가 비용이 되거든요. 매번 조심하고 확인하고 이런 거 피곤하고 또 내 시간하고 자원을 써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크 심리학에 매혹되는 거예요. 이런 행동하면 무조건 손절, 이런 말 하면 사기꾼, 이런 식으로 명확한 구분 신호를 공부해서 믿으면 안 되는 사람들을 미리 걸러내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는 인간관계 변동성이 점점 심해지잖아요. 옛날에는 자기가 태어난 동네에서 평생 살다 죽었는데 요즘에는 내년에 다른 대륙에서 살게 될지도 모르는 세상이잖아요. 낯선 사람을 점점 자주 만나야 되는 환경이다 보니까 위험한 사람은 미리 걸러내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는 거죠. 이게 도움이 되는 일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다크 심리학을 어설프게 알아서 세상을 흑백 논리로 판단하게 되는 것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연자님이 손절할까요? 하는 질문에 그러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친구분이 통제 욕구를 그런 식으로 보이는 사람인 건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통제 욕구라는 게 정도 차이만 있고 누구든 있긴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너무 안 좋은 시기야,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러면 이런 시기에 주변에서 제일 착한 사람한테 그 통제 욕구를 드러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런 시기다가 좀 나아지기도 하고 주변에서 안 그러던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너무 사람 좋아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아직 미숙해서 거리 조절을 못하는 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너무 신호를 단정짓고 손절하고 이런 것도 좋은 게 아니죠. 사람이 너무 의심이 많아져도 생각하는 폭이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연자님께 무조건 손절하세요 라는 말 대신 이 기준 하나만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의도적으로 조종하는 사람인지 악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지금 당장 결론 내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건 생각해 보셔야죠. 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동안 내 감정의 주도권이 어디에 가 있는가? 만나기 전부터 긴장하게 되고 헤어진 뒤에도 계속 그 사람 반응을 곱씹고 좋았던 말보다 찜찜했던 장면이 더 오래 남고 자꾸 내가 나답지 않게 굴어. 이러면 어쨌거나 그 관계가 나한테 좋은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신호거든요. 어떤 관계가 건강한 건지 아닌 건지 판별하는 그나마 가장 나은 기준은요, 만나고 와서 내 기분이 어떤가 이거거든요. 같이 있을 때는 재밌고 괜찮은데 이상하게 만나지 않을 때 내 일상적인 감정이 흔들려. 이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그 관계 자체는 돌아볼 가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사연자님처럼요. 당장 손절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거리를 한번 더 보시는 거예요. 거리는 시간적 거리, 감정적 거리, 이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일단 어떤 특정한 계기를 만들어서 시간적 거리를 둬보세요. 원래 매일 연락하다가 몇 달 연락을 안 하는 명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무슨 시험 준비해야 해서 아니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해서 뭐가 됐든 아예 연락이 끊길 만한 명분을 만들어서 한동안 그 친구분과 접촉 없이 지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알게 돼요. 그 관계가 나한테 해로운 거였구나. 그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안 하니까 내 마음 상태가 이렇게 좋아지다니. 원래 내 문제인 줄만 알았던 취약한 뭔가를 느끼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관계 때문이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반대로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신경을 더 쓴 거였구나. 이런 것도 깨달을 수 있어요. 정서적 거리를 두는 건 시간적, 물리적 거리를 둘 수 없을 때 하는 건데요. 심리학에서 회색 돌멩이 이론이라고 제안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대처하는 방법인데요. 말 그대로 회색 돌멩이처럼 아무 감정적 반응 없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자극해도 반응은 일관되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상대방 때문에 영향받았다는 티를 안 내는 거예요. 이렇게 유지를 하다 보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죠. 만약 상대방이 특별히 악의 없이 그런 거다. 이러면 반응에 대한 자극이 안 오니까 저절로 그만두게 되죠. 만약에 그 사람이 사실 진짜 나쁜 사람이어서 나를 조종하면서 자기 자존감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본인이 쓸모 없어지니까 알아서 떠날 거고요. 손절은 최후의 선택이고요. 내가 사람에 대한 감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 방법으로 거리 조절 먼저 해보시는 걸 권하고 싶어요. 아무 시도도 해보지 않고 관계를 정리해 나가다 보면요. 사람이 고립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서 적당한 거리 조절을 하면서 신뢰를 만들고 이런 능력을 아예 배우지 못하게 돼요. 지금 사연자님이 겪고 계신 이 혼란스러운 감정은 살면서 누구나 한두 번씩 겪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몰라서 그냥 당하고 넘어갔지만 이제는 정보가 흔해져서 알아차릴 수 있는 세상이 됐으니까 다크 심리학도 적절하게 수용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제안해드리는 마음 정리법, 심리 에세이 마음을 가지러니 읽어보시면 어수선한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이 정리되는 기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을 가지러니 아래 고정 댓글에 각 서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관심 가져주세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